저는 최광수입니다. 올해 58이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정육점 아저씨로 알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기를 손질하고 저녁엔 동네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 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낡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아나운서가 프랑스 테러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불어 자막이 흘러가더군요. 레스티아라로아라이스티스 ONT REVENDIQE LATTENTAT.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테러범들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내용이었죠. 옆에 앉은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광수야, 너 불어할 줄 아나? 아니에요. 그냥 자막 읽어본 것뿐입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거든요. 25살부터 42살까지 17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던 시절 말입니다. 막걸리 한 모금을 마시니 목구멍이 시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중동 정세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랍어 인터뷰가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죠. 아너라 ARIFSHAYAN.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용의자의 답변이죠. 저런 말투로는 진실을 얻어낼 수 없어요. 신문할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잠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그냥 정육점 아저씨인데 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저는 매일 고기를 자르고 손님들과 농담을 나누며 저녁엔 이렇게 조용히 술 한잔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술집 사장 박씨가 새로운 안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돼지 껍데기였죠. 쫄깃한 식감이 막걸리와 잘 어울렸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필요도 누군가를 감시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이제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네요. 정육점 앞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야겠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물이 역류해서 고생이거든요. 광수야, 요즘 장사는 어때? 김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이분도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로 힘든 점을 잘 알죠. 그럭저럭 해먹고 살죠.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요. 맞아.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어.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막걸리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 반이었어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 이만 들어가야겠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을 때 문득 지갑 안에 끼워둔 낡은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년 전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젊었습니다. 눈빛도 지금과는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웠거든요. 사진 속 저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런 평범한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매일 고기를 자르고 동네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며 조용히 막걸리 한잔 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평범함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총성과 비명, 피와 죽음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에 비하면 이런 일상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5,000원입니다. 돈을 건네며 인사를 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함께 나섰죠.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봐. 네, 안녕히 가세요. 김씨 아저씨와 헤어진 후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육점 겸 주택인 이 작은 건물이 제가 사는 곳이에요. 20년 전에 퇴직금으로 산 곳이죠. 집에 들어가기 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겠죠. 어렸을 때 고향에서 보던 밤하늘과는 참 다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적막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이렇죠.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받아와서 손질하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죠. 그리고 저녁엔 또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 할 거예요.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평화니까요. 다음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이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씨 아저씨가 먼저 가고 저 혼자 남아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팀이 지고 있더군요. 막걸리를 천천히 마시며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술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 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어요. 얼굴에는 험상궂은 흉터가 있었죠. 뒤따라 들어온 부하들도 만만찮았습니다. 전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박 사장은 어디 있어? 앞장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났어요. 술집 사장 박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곽상도야. 기억하지? 아, 곽상도. 이름만 들어도 이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뒤로는 조직 일을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무슨 일이시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더군요. 이런 상황은 오랜만이었어요. 과거에는 자주 겪었던 일이지만 평범한 삶을 살면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우리 헬스장 월세 독촉한 거 모르나? 곽상도가 다가가며 박 씨의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박 씨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건물주한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물주가 누군데? 바로 너 아니야? 이제야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박 씨가 곽상도의 헬스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월세를 톡촉했고 곽상도가 화가 나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월세는 언제나 정해진 날에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 씨가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곽상도의 얼굴이 일그러졌거든요.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대들어? 곽상도가 손으로 술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리쳤어요. 깨지는 소리가 술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더욱 움츠러들었죠. 저는 막걸리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박 씨가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개입하기에는 위험했죠. 우리가 월세 좀 늦게 낸다고 뭐가 어때서?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죠. 박 씨가 또 대답했습니다. 이 양반 참 용감하긴 한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곽상도의 부하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씨의 멱살을 잡더니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봐, 박 사장.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장사했는데 이렇게 나오냐? 착하게요? 동네 사람들 다 무서워하는데? 박 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곽상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이 새끼 진짜 죽고 싶나 봐. 곽상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씨를 때릴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곽상도의 다른 부하가 술집 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저 말이에요. 형님, 저 늙은이 뭐예요? 계속 이쪽 보고 있는데요. 곽상도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죠. 과거에 더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 할아버지 뭐야? 구경하러 온 거야? 곽상도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술집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정육점 아저씨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다니요. 저는 천천히 막걸리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곽상도와 부하 셋, 총 4명이었어요. 모두 덩치가 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움직임에서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술집 안에는 다른 손님이 2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 사장은 벽에 밀려있고 출입구는 곽상도 일행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분석은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먼저 주변을 파악해야 해요. 적의 수, 무기 여부, 퇴로,
민간인의 위치까지 모든 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정육점 아저씨예요. 싸움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능력이 있다는 걸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는 게 최선이었죠. 그런데 곽상도가 계속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곽상도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덩치가 제법 큰 놈이었습니다. 팔뚝에 문신이 있었죠. 이 늙은이는 뭐야? 우리 시야에 거슬리게 앉아있잖아. 저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해요. 젊은이, 저는 그냥 술 마시고 있었을 뿐입니다. 술 마시고 있었다고? 그럼 우리 구경하면서 마셨다는 거네? 부하가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술을 마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위험하죠.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테니까요. 구경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말대꾸하네? 이 할아버지 진짜 웃기는데? 부하가 제 모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벗기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올려 모자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상대방은 당황했을 거예요. 모자까지 꽉 잡고?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거야?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사실 모자 아래 이마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작전 중에 입은 상처였죠. 깊지는 않지만 흉터가 남아있어요.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곽상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 술집 아닌가요? 맞아. 술집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일 보는 중이거든.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셔. 곽상도의 말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 사장이 걱정되었거든요. 이대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젊은이, 술값은 제가 낼 테니 조용히 나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발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어조였어요. 상대방이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곽상도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부하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들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뜻이에요. 평화롭게? 이 할아버지 진짜 웃기네. 곽상도의 부하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말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멱살을 잡은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단 한 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죠. 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이 꺾였거든요. 그리 세게 한 건 아니었는데 정확한 지점을 눌렀기 때문에 아팠을 거예요. 술집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늙은 정육점 아저씨가 건장한 젊은이를 한 방에 제압한 것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놓아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미 싸움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상대방들이 그냥 물러갈 리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곽상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 새끼 진짜 미쳤네. 우리 동생 손가락 꺾어놓고 미안하다고? 다른 부하들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저를 둘러싸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제 정말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동작이었어요. 과거에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매를 걷으면서 왼팔 안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문신이 있었어요. CL-135라는 숫자였습니다.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신이었죠. 이 문신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국정원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암호였거든요. 블랙 요원을 구분하는 식별 보호였습니다.
그것도 최고 기밀 작전에 투입되는 요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곽상도의 부하 중 하나가 그 문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약간 변했어요.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문신. 뭔 문신? 아니에요. 그냥요. 부하가 말을 흐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느낌적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한때는 제 몸의 일부였던 기술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정육점 아저씨가 아닌 과거의 제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들 정말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곽상도가 크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제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네.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곽상도의 부하들이 저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삼각 진영으로 포위했어요. 나름 전술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아마추어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전문가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조용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곽상도가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내렸어요. 박 사장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젊은이,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조용히들 나가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더 낮고 더 차가워졌어요. 과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전 중에 사용했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곽상도의 부하 중 하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쥐고 저에게 달려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제일 성급한 놈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저는 천천히 소매를 더 걷어 올렸습니다. 왼팔 안쪽에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CL-135. 이 숫자를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평범한 조폭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 문신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곽상도는 문신을 힐끗 봤지만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문신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용 문신이라도 있나? 곽상도가 비웃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들은 그냥 동네 조폭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큰 조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달려오던 부하가 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돌리는 훅이었습니다. 힘은 있어 보였지만 너무 뻔한 공격이었어요. 저는 몸을 조금만 뒤로 젖혔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로질러 갔어요. 상대방이 균형을 잃는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왼팔 꿈치로 그의 어깨 관절을 눌렀어요. 동시에 오른쪽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연속 동작이었죠. 2초도 안 걸렸어요. 우엑. 부하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가 탈골되었을 거예요. 당분간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술집 안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지속되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준 움직임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저는 쓰러진 부하를 내려다봤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먼저 덤빈 건 그들이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곽상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두려움 같은 건 말입니다. 너 뭐야?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그냥 정육점 하는 사람입니다. 정육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싸워?
곽상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저씨였으니까요. 나머지 부하 둘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했어요. 양쪽에서 협공을 해오더군요. 왼쪽 부하가 먼저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막으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목을 쳤어요. 정확히 경동맥 부위였습니다. 의식을 잃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지점이었죠. 오른쪽 부하는 발차기를 했습니다. 옆차기였어요. 저는 그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비틀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더군요. 두 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당분간은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았어요. 이제 곽상도만 남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저를 경계했어요. 눈빛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경찰이야? 아니면 뭐요? 혹시 국정원? 곽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상 외의 질문이었어요. 이 정도로 눈치가 빠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젊은이, 이제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과거의 습관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곽상도가 망설였습니다.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곽상도가 결국 결심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후퇴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어요. 부하 셋이 모두 쓰러져 있었고 자신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죠. 좋아.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니야. 곽상도가 주먹을 쥐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큰 만큼 움직임도 묵직했어요. 하지만 기본기는 있어 보였습니다. 복싱을 배운 것 같았어요. 저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리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렸어요. 기본 전투 자세였습니다. 오랜만에 취해보는 자세였죠. 곽상도가 잽을 날렸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펀치였어요. 생각보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상대가 안 되었죠. 저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잽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한 발 앞으로 나가면서 상대방의 명치를 쳤어요. 정확하고 강한 일격이었습니다. 곽상도가 뒤로 밀려나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체력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진짜 실력이 있네. 곽상도가 중얼거리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저를 우습게 보지 않게 되었죠. 원투 콤비네이션이 날아왔습니다. 왼쪽 잽 다음에 오른쪽 스트레이트였어요. 나름 정확한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잽을 왼팔로 맞고 두 번째 스트레이트를 오른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했어요. 왼쪽 훅을 상대방의 옆구리에 꽂았습니다. 곽상도가 하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간을 맞았을 거예요. 상당히 아팠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오른쪽 어퍼컷을 턱 끝에 살짝 스쳤어요.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곽상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버티더군요. 이 새끼, 진짜 누구야? 곽상도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입술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곽상도가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깨뜨려서 날카로운 부분을 만들었어요. 즉석 무기를 만든 거죠. 이제 보자. 이것도 막을 수 있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조각은 예측할 수 없는 무기예요. 한번 다치면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움직였어요. 병조각의 사정거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곽상도가 병조각을 휘둘렀습니다. 좌우로 크게 휘두르며 저를 위협했어요. 하지만 너무 과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빈틈이 많았어요. 저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곽상도가 크게 휘두른 순간 저는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확상도가 비명을 지르며 병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목 관절을 정확히 눌렀거든요. 무기를 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즉시 곽상도를 제압했습니다. 팔을 뒤로 돌려서 고정시키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제압이었습니다. 아야야, 나 달라고. 곽상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젊은이,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곽상도도 이제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술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보아셋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곽상도는 제압당해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도 벽에 기대서 멍하니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술만 마시던 정육점 아저씨가 이런 일을 해냈으니까요. 저는 곽상도를 놓아줬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곽상도는 손목을 주무르며 일어났어요. 너 정말 뭐야? 여러 번 말했지만 그냥 정육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싸워? 말이 안 돼. 곽상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덤비지는 않았어요. 실력 차이를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저는 소매를 다시 내렸습니다. 왼팔의 문신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말이에요. 젊은이들,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시길. 이게 끝이야? 곽상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모두 제압해놓고 그냥 보내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네, 끝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싸움을 즐기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되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죠. 곽상도와 부하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모두 상처를 입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의도적으로 적당히 조절했거든요. 이런 일이. 곽상도가 중얼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하들도 비틀거리며 따라 나갔어요. 문 앞에서 곽상도가 돌아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 누군지 꼭 알아낼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충고했습니다. 곽상도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나갔어요. 술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사장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광수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일 아니에요. 젊을 때 좀 배웠어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말을 걸어왔습니다. 모두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박 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죠. 저는 조용히 술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난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무고한 사람을 도운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시장에서 받아온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맡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곽상도가 마지막에 한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정육점 문이 열리며 곽상도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평상시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없었거든요. 고기 사러 온 거 아니야. 곽상도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틀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너 정체가 뭔지 알아내려고. 곽상도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허리춤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봤어요. 칼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술집에서와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칼을 가져온 걸 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 칼은 왜 가져왔나요? 왜긴 뭐가 왜야. 지난번에 당한 걸 되갚으려고. 곽상도가 칼을 꺼냈습니다. 날이 예리한 접이식 칼이었어요. 길이도 제법 되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무기였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정육용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기 대 무기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젊은이, 칼 집어넣고 얘기합시다. 얘기?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 곽상도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칼을 들이대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거든요.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용서해줄게. 곽상도가 칼을 제 목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리였어요. 한번 잘못하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흥분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곽상도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칼끝이 제 목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방이 칼을 들이댄 이상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왼손으로 곽상도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카운터 위에 정육용 칼을 집었어요. 모든 동작이 1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곽상도가 깜짝 놀라며 칼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나 달라고. 칼은 당신이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정육용 칼을 곽상도의 목 가까이 가져갔어요. 위협용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곽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알겠나요? 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저는 정육용 칼을 곽상도의 칼과 맞댔습니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정확한 각도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딸깍. 곽상도의 칼이 두 동강 났습니다. 정육용 칼은 매우 날카롭거든요. 매일 갈고 있어서 면도날처럼 예리했어요. 어떻게? 곽상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의 칼이 순식간에 부러진 것을 보고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곽상도의 손목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정육용 칼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젊은이, 이제 이해했나요? 저는 진짜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곽상도가 부러진 칼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너 대체 뭐야? 정말로. 여러 번 말했지만 정육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 칼도 그렇게 다루고? 곽상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평범한 정육점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대답하는 대신 카운터 아래에서 새 칼을 꺼냈습니다. 여분으로 두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곽상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부러뜨린 거니까요. 뭐야 이게? 사과의 뜻입니다. 미안해요. 곽상도가 새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정말 이상해. 나를 이길 수 있으면서 왜 칼까지 줘? 싸우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었을 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곽상도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어요. 예상 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과를 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심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형님, 아니 아저씨는 정말 누구세요?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곽상도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말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젊을 때 좀 배웠을 뿐이죠. 뭘 배우셨는데요? 그냥 몸 쓰는 일을 했어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국가기밀이었거든요. 곽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문제 안 일으킬게요. 고맙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게 최고죠. 곽상도가 새 칼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의 분노는 사라지고 뭔가 존경하는 듯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곽상도가 나간 후 정육점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대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다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육용 칼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과거에 사용했던 여러 무기들 말입니다. 총, 칼, 폭탄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뤘었죠. 하지만 이제는 고기를 자르는 용도로만 칼을 사용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과거는 정말 과거로 묻힐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술집에서의 일과 정육점에서의 일이 동네에 소문으로 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는 일상을 유지했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였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정원 관련 미확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막걸리 잔을 들고 있던 손 말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블랙 요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현재 민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혹시 제 얘기일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추측성 보도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술집 사장 박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광수 씨, 이런 뉴스 보니까 어때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뭐가요? 국정원 요원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말이에요. 박 씨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소리였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엄청 외로울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하니까. 박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0년간 혼자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과거였죠. 네, 그럴 거예요. 짧게 대답하고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쓰라렸어요.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부 관련 뉴스였어요. 한 장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군에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90년대에 활동했던 일부 요원들은 전설적인 존재였죠. 그 장성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과거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년 전에 함께 작업했던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성이 되어 있더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장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살아계신다면 아마 조용히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거든요.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다고? 마이크가 그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마 의도치 않게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말하는 걸까요? 20년 전에 죽은 걸로 알려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작전 중에 실종되었다고 보고되었거든요. 뉴스가 끝나고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과거가 자꾸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광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조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꾸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있을 거야.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있을 거야. 무서워.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소리였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벌써 가세요? 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박 씨와 인사하고 술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과거는 정말 과거로 묻힐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니 불안해졌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조용히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신분증, 사진, 문서들 모두 봉인해둔 기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최광수라는 평범한 정육점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같은 뉴스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장성의 말이 다시 들렸어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다고? 정말 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평화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나왔던 국정원 관련 보도는 금세 잊혀졌어요.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도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갔어요. 오늘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정육점을 쉬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아침을 먹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이런 날에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동네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울고 있었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왜 그러니?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물었지만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저씨, 제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 10,000원요. 엄마가 과자 사라고 주신 건데. 아이의 주머니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틈으로 돈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누가 가져갔다기보다는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이걸로 과자 사. 정말요? 고마워요.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마트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금세 기뻐하고 금세 잊어버리죠. 그때 아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같이 드실래요? 고마워. 아저씨는 됐어. 그럼 이것만이라도요. 아이가 과자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건네주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과자를 받아 먹으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는 몇 학년이야? 4학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 네. 저는 나중에 경찰이 될 거예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경찰? 왜 경찰이 되고 싶어? 나쁜 사람들 잡고 싶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요. 아이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였어요. 너는 나라 지킬 생각 있니? 문득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나 봅니다. 나라요? 당연히 지켜야죠. 우리나라잖아요.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정말 순수한 애국심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저도 저런 마음이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세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육점에 고기 파는 일. 와, 멋있어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육점을 멋있다고 하는 아이는 처음이었어요. 큰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기 파는 게 뭐가 멋있어? 음식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죠. 과거에는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나라를 지키는 일 중 하나일지도 몰랐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슬퍼 보여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과거 일들. 과거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들려줄 수 있는 과거는 없었습니다. 모두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글쎄,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 힘든 일은 잊어버리세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나쁜 기억은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해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볼게. 그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저처럼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엄마다. 저 가봐야겠어요. 아이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아저씨. 과자도 고마웠고 돈도 고마웠어요. 천만에. 조심히 가. 네. 또 만나요. 아이가 손을 흔들며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꽉 안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저런 가족이 있었을까요?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손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이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름이 많아져 있었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과거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지만 다른 종류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행복들을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에요. 과거에 저는 큰 적들과 싸웠지만 지금의 저는 작은 행복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아이들의 꿈, 가족들의 사랑,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건 말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 하는 그런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날들보다 지금의 평범한 날들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큰 세상의 일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주변의 작은 세상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말했던 나라 지킬 생각 있니? 라는 제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대답도요. 당연히 지켜야죠. 우리나라잖아요. 정말 순수한 대답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총과 칼로 나라를 지켰다면 지금은 일상과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고 동네의 평화를 지키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지혜로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용한 동네 밤 풍경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평화의 한 부분이 되어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최광수라는 이름으로 동네 정육점 아저씨로서 말입니다. 마이너스.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평범한 일상을 선택한 남자, 큰 세상 대신 작은 세상을 지키기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과거가 찾아와 평화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과거가 있습니다. 화려할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과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광수는 과거의 영웅에서 현재의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았어요.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고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충분히 영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지만 최광수의 삶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 하겠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이제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곽상도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가끔 정육점 앞을 지나갈 때 인사를 하곤 합니다. 예의 바른 젊은이가 되었더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상도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헬스장 잘 운영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장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변화를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어요. 술집도 예전보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박 사장도 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어요.
그날 일 이후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편하게 대해줍니다. 광수 씨, 오늘도 막걸리 한잔 하시죠? 네, 그럴게요. 매일 저녁 똑같은 대화를 나누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상의 반복이 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그 초등학생 민수와도 가끔 마주칩니다. 키가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어요. 여전히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수야. 학교 잘 다니니? 네.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그래? 축하해. 민수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신기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친근한 이웃으로 여겨주더군요. 광수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원래 좋은 분들이셨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의 칭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정육점 장사도 전보다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조금 더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사러 오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고기가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았지만 더 좋은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정이 오가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군 장성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퇴임 인터뷰였습니다. 장군님, 오랜 군 생활을 마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장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분이셨는데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계실 거예요. 그분의 평안을 빕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평범하고 좋은 하루였다. 단골 손님 이씨 아주머니가 아들 결혼한다며 좋은 고기 달라고 하셨다. 정성껏 골라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 같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항상 급하고 위험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맑은 밤이었나 봅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꾸준히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 오늘과 비슷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 하는 그런 하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복 속에서도 매일 새로운 만남과 작은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최광수는 국가를 위해 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의 최광수는 이웃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소중한 일이지만 지금의 삶이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늘었고 머리도 더 휘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현재의 온화함이 있었어요. 최광수, 수고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도 현재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내일도 평범하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아마 과거의 기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것들도 제가 걸어온 길의 일부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최광수라는 평범한 정육점 사장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말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영웅도 있고 작은 무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영웅도 있어요. 최광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이웃과의 정, 작은 기쁨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니까요. 최광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동네 정육점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